미국의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작고 작은 어린 딸과 함께 어딘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진하고 끈적한 무언가에 사색이 되어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작았던 미국인 소녀는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고 중국인 학생과 대치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손을 잡고는 사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둔 채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결국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미국 일리노이에 있던 이 작은 마을에서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 스승님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올해 22살 헤일리 라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3남 1녀 중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며 온통 막내딸인 저에게 쏠려 있었죠. 왜 그랬냐면 제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저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었고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했어요. 첫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약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잔병치레도 잦고 발달도 느렸습니다. 제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 부모님은 운동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하셨지만 늦둥이로 낳은 외동딸이 행여나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운동도 쉽게 시키지 못하셨어요. 제 위에 있던 오빠들은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빠들은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저는 하얀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가는 오빠들을 부러워했었고 무작정 그런 오빠들을 따라가겠다며 엉엉 울고 그랬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태권도처럼 격한 운동 말고 수영 같은 걸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며 저를 달래셨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저는 품새 연습을 하는 오빠들 옆에서 태권도를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처음으로 오빠들과 함께 태권도장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렴풋 기억도 나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자마자 다시 아버지의 손에 들려 나올 뻔했죠.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도장 단원들의 모습들이 아버지의 생각보다 훨씬 격해 보였던 모습에 아직 어린 제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겠죠.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위험해 보였을지 몰라도 당시 제 기억에는 그런 도장에서의 모습은 화려하기만 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흰색의 맹수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커다란 기합 소리를 내며 용맹하게 달려가 발차기를 날리는 게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는 태권도에 반해버린 제 눈빛이 보이지도 않으시는지 태권도는 정말 아닌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태권도장의 관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태권도는 아마 제 어린 삶에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태권도 관장님은 아버지에게 저의 아팠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해서 아버지가 놀라셨었는데요. 바로 뜬금없게 한의사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이때 아버지는 관장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러 왔다고 하면 운동을 하라고 설득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갑자기 의사를 추천해 준다고? 뭐지? 이거 신종사기인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태권도장을 다니겠다고 온 아이에게 도장을 다니게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생뚱맞은 답을 내놓았으니까요. 그런데 관장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대요. 운동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관장님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던 관장님은 한의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당시 한의학은 미국에서 굉장히 생소했던 의료기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관장님은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워낙에 인망이 두터우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관장님의 말에 신뢰했고 그런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관장님이 추천하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저를 세심하게 살피시더니 다양한 약재를 이용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그 처방받은 약을 보고 기겁하셨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의사분이 내려준 약은 걸쭉하고 까만 액체였거든요. 꼭 타이어를 녹여서 만든 약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먹기 겁나 보였던 그 약을 사랑하는 늦둥이 막내딸에게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 상황이 믿기 힘드셨다고 하셨었죠. 원래 보통 알약이나 가루약에 익숙했던 미국인 부모님에게 까맣고 진한 갈색의 액체는 위험해 보이기만 했대요. 그럴 수밖에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 봤던 액체였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안 되겠는지 아버지도 진료받아 약을 받았고 아버지가 먼저 약을 한참 복용하면서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을 해보셨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약에 문제가 없음을 느끼고 제가 처방받은 약을 먹이셨습니다. 한의사분이 내려준 한약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지금까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먹어왔던 비타민, 영양제와는 차원이 다른 효과였죠.
이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 그 자체인 일반 약들과는 달리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재들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흔하지도 않았고 사실 훨씬 믿을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제가 복용했던 한약은 한국의 홍삼과 인삼 등으로 만들어진 약들이었는데 사실 지금이야 한국의 한의학이 워낙 유명하고 한국의 인삼이나 홍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웃돈까지 얹어야 살 수 있을 만큼 귀해졌지만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인삼, 홍삼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이 9할이나 될 때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때였죠. 하지만 저는 한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준 한국인 태권도장 관장님 덕분에 어린 시절 일찍이 인삼과 홍삼 등의 한약을 복용하며 큰 덕을 볼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태권도장에 다녔었고 관장님은 도장에 오는 미국 아이들의 식단이 건강하지 못하다며 태권도장에 오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적어도 건강한 식단 관리법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는 한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름진 요리가 대부분인 미국 요리보다 관장님이 제시한 식단이 다양한 식재료가 더 조화롭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한식이 몇만 배는 좋은 것 같다며 관장님의 식단표를 최대한 따르셨습니다. 요즘 미국에 한식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한국인 관장님 덕분에 한식을 일찍이 알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식단 열풍이 늦어도 너무 늦게 미국에 전파되었다며 한식이 미국에 더 넓게 퍼져야만이 미국의 고질병인 고도비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하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저는 관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부모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통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튼튼한 몸이 되었고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태권도도 몇 년 하니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친숙해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태권도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희 도장에 새로운 사범님이 오셨는데 관장님은 부모님들을 초빙하고 새로운 사범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더니 처음 듣는 무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술은 택견이라는 거였죠. 택견은 태권도와 비슷하게 흰색 도복을 입는 건 같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보이는 복장이었고 관장님은 택견은 한국의 오리지널 전통 무술이라며 미국에 알리고자 도장에 사범님을 들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범님의 택견 동작들을 볼 수 있었는데 태권도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달랐습니다. 일단 태권도의 기합 소리와는 달리 이크, 에크라는 구령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딱딱 맞춰서 절도 있는 동작을 보이는 태권도와 다르게 어딘가 춤을 추는 모양새였습니다. 신기해 보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의 눈에 그 무술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참관했던 부모님 분들도 웃으며 신기하다는 말과 함께 예의상 박수는 치고 있었지만 태권도의 절도 있는 동작에 이미 취해 있던 부모님 분들은 딱히 반겨하는 듯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저는 춤추는 듯한 그런 동작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고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택견과 제 첫 만남은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태권도에 비해 택견은 우리 미국에서 인지도도 별로 없었고 이크, 에크 하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 때문에 그걸 익히던 저는 약한 무술을 배운다며 놀림도 받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난 파워를 가진 무술임을 느꼈죠. 택견을 가르치던 사범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시곤 했어요. 택견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택견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셨죠. 택견에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기술이 따로 있는데 그 기술은 사람의 혈자리를 정확히 공격해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기술이라 함부로 전수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범님과 관장님은 저를 비롯한 아이들이 그 기술을 10수년이 지나도 절대 배우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기술의 강력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택견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같은 도장에서 태권도만 배우고 택견은 배우지 않았던 아이들이 저를 쉽게 보고 대련했다가 발지르기 한 번에 밀려날 정도였으니까요. 태권도에 절도 있는 타격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에게 택견의 기본 기술인 발로 밀어내는 힘은 낯선 것이었겠죠. 저는 꾸준히 택견을 수련해서 미국의 택견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죠. 아무래도 택견과 태권도를 병행하여 수련해서였는지 운동을 하다가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재활을 해도 회복은 더뎠고 조금 괜찮아져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상을 입어버리니 꾸준히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운동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야만 했죠.
그렇게 당시의 부상으로 인해 태권도와 태견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고등학생이 되었던 저는 평범한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활의학과에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유일한 도피처인 태견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를 하며 살고 있던 중 제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중국계 학생 차오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차오는 제가 아시아 전통 무술을 배운다는 걸 듣고는 제가 당연히 쿵후를 배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쿵후가 아니라 태견을 배운다고 말하자 차오는 서글서글 웃던 얼굴을 싹 지우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무술을 배워? 그게 뭔데? 태견의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긴 했기에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이해했죠. 그리고 또 사실 태견에 대해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차오의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영 불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세계에 있는 무술은 다 들어봤지만 태견? 그건 들어본 적도 없어. 어디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술 아니냐 그 정도면? 아니 근데 그거 무술은 맞는 거야? 노인들 체력 수양하는 체조 같은 거 아냐? 저는 그런 차오의 말에 기가 막혀 한숨을 푸하고 내쉬며 태견이 어떤 무술인지 설명했습니다. 태견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무예 중 최초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전통이 깊은 무술이라고 말이죠. 전통이 깊고 오래된 무술이라고 해서 다 좋은 무예는 아니라고 차오는 말했지만 저는 차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오래된 전통 무술이 좋은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 무술이라고 말이죠. 저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곁을 지켰던 호위 무사들조차도 태견 고수들이었다고까지 말했지만 차오는 태견의 우수성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기는커녕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말만 하더군요. 중국의 쿵후는 장풍, 기공 점혈술 같은 비기 같은 것도 있다는 헛소리를 하질 않나. 중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능력을 가지고 무예라고 저에게 말하는 모습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도 한순간이죠. 이걸 한 달 내내 듣다 보니 미칠 것 같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틈틈이 운동하던 태권도장 관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관장님, 지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태견을 무시하죠. 어떤 무술인지 본 적도 없고 겨뤄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태견을 무시하는 중국놈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 죽겠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은 관장님은 기분 나쁘시지도 않으신지 차분하셨습니다. 관장님, 화도 안 나세요? 지금 그 녀석이 태견을 무시했다니까요? 제 말을 잠자코 들으시던 관장님은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일리, 너는 태견을 그동안 단순한 스포츠 정도로 보고 있던 것 같구나 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말은 제 머리를 순간적으로 멍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고로 무예를 익히는 무도가라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단다. 그런 말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는 건 아직 마음 수련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관장님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들이 태견을 무시했다고 해서 너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거고 무예의 무자도 모르는 친구의 험담에 괜히 휘둘려 마음 상해할 필요 없단다. 역시 관장님이셨습니다. 태견은 외유내강 그 자체의 무술인데 제 모습은 내유외강 그 반대로 행동했으니 부끄러웠죠. 이후 학교에서 차오의 험담에 아무런 대꾸도 안 했고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입을 다물자 차오는 제가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세등등해졌어요. 역시 동양 최고의 무술은 쿵후라며 힘 좀 쓴다는 헤일리도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있길래 소란의 근원지로 갔더니 차오가 한 학생을 넘어뜨린 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장 선생님들이 달려오셔서 싸움이 진압되었지만 구타당한 학생은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인 차오는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자기가 구사한 쿵후 기술을 받냐며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장면은 기술이라 말하기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개싸움 그 자체였죠. 무엇보다 중국인 차오가 때렸던 아이는 학교에서 가장 몸이 약하고 왜소한 조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을 범했고 학교에 있던 학생들도 차오와 눈이 마주칠까 겁을 냈었죠. 실제로 차오는 여자아이치고는 살집이 있는 친구였어요.
결국 차오는 학교에서 정학 처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차오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학 처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대이면 늘 학교 입구에서 정학 당하기 전처럼 하교하는 아이들을 괴롭혔죠. 일부 아이들은 일부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던 차오에게 찾아가 너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떠드는 쿵후 맛 좀 보고 싶다며 대결하자 말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고 자칭 쿵후 마스터라고 떠들던 차오와 제대로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대결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몸무게가 20kg는 더 나갔던 차오는 제 택견 기술 한 방에 그냥 나가떨어졌습니다. 제가 이크 에크 하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자 니 뭐하냐? 춤추냐? 라고 비아냥대자마자 3초 만에 기절해버렸죠. 솔직히 내심 땀나는 혈투가 되려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끝났습니다. 딱 3초 만에요.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차오는 부끄러운지 아주 재빠르게 자리를 피해 달아나더군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저에게 박수를 쳐줬지만 저는 당시에 화가 나서 한마디 했죠. 저 별것도 없는 중국 놈을 왜 무서워만 하니? 진짜 속상하게 라고 말하고는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오는 정학 처분이 끝난 후에 학교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를 떠벌리고 다녀서가 아니에요. 저만 보이면 알아서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던 친구들 중에는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유쾌하지 않아서 그냥 저는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차오가 직접 조셉에게 사과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 입학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대학까지 갈 나이가 되었지만 저는 항상 택견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MMA 경기를 보게 되었어요. 한 여성 선수가 발차기 한 방으로 상대를 KO 시키는 걸 보고는 나도 저 링 위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었어요. 격투기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격투기 자체가 굉장히 격하고 경기를 치를 때마다 피를 보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허락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말에 결국 설득되셨습니다. 가족들을 걱정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인 결정인 만큼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장이 작고 팔이 짧아요. 격투기 선수로서는 큰 리스크죠. 무에타이, 주짓수, 유도처럼 그라운드 기술을 쓰는 선수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렸습니다. 패배가 반복되자 침체기가 왔어요.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한 걸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깝죽거리며 다른 운동에 매진했던 저는 한동안 가지 않았던 태권도장 관장님을 오랜만에 뵙게 되었어요. 제 고민을 들은 관장님은 아주 쉽게 제 오랜 고민을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헤일리, 너는 너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렸나 보구나. 네가 좋아하던 택견은 어디에 갔니? 아차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택견 기술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기술을 쓰지 않도록 수련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격투기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택견을 어떻게 격투기에 응용할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이 있어서 LA에 갔는데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는 곳이 있다더라고요. 흥미로운 곳이라는 생각에 도착한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들어가 보니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에타이 유단자처럼 보였는데 몸놀림이 가볍고 아주 매섭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한 호리호리해 보이던 한국인 남자에게 대련을 요청했었죠. 마르기도 했고 몸이 자기보다 가벼워 보이니까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태도가 아주 거만했거든요. 자기를 우러러보는 추종자들에게 으스대고 싶었던 거겠죠. 게다가 무에타이 유단자는 평생 무에타이를 한 사람이었고 한국인 남자는 태권도를 고작 5년밖에 안 배운 사람이라더군요. 두 사람의 대련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대련이 좀 길었어야 길게 얘기를 하죠. 무에타이 유단자는 종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인 남성의 뒤돌려차기에 KO되고 말았습니다. 죽어도 헤드기어를 안 쓴다고 하더니 아마 헤드기어를 안 썼으면 뇌진탕으로 기절했을 거예요. 물론 운이 좋게 뒤돌려차기가 한 방에 무에타이 유단자의 얼굴에 꽂히면서 대결이 끝나버린 걸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택견을 배워온 저는 태권도의 발차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숫자로만 비교해봐도 극명하게 나타나죠. 무에타이의 발차기 속도는 209km에 635kg의 파괴력을 가지지만 태권도는 속도 219km의 무게는 무려 1043kg 수준이니까요. 진짜 제대로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장기에 손상이 올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게 한국의 태권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무술이 있죠. 살상 무술이라 불리는 브라질의 전통 무술인 카포에라도 속도 159km에 816kg로 태권도에 비하면 아기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렇게 무에타이 유단자와의 대련이 심심하게 끝이 났고 모두가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팔이 짧고 신장이 작은 제가 기댈 곳은 발차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견과 태권도의 기술을 연구하여 저만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때부터는 승리가 제일 쉬웠습니다. 패배의 아이콘이었던 제가 승리의 아이콘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하는 레슬링, 주짓수는 중심축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태권도로는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있었죠. 저에게는 태견이 있었습니다. 태견과 태권도의 조합이라면 못 이길 스포츠가 없어요. 제가 주로 쓰는 무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제 주특기인 돌려차기로 턱을 날려버리면 100이면 100 모두가 바닥과 인사를 하게 되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많은 프로 선수단에서 저를 지켜봤고 아마추어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 상대 선수는 저의 움직임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발차기를 하자 제 다리를 잡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견 기술인 몸을 돌려 반대쪽 다리로 상대 선수의 턱을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상대의 기습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술이었고 이날 저의 상대 선수 턱은 부러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기에서 이겼지만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었어요. 뿐만 아니라 승리한 저에게 쏟아진 건 환호가 아닌 우려였죠. 물론 저의 화려한 기술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던 기자들은 대체 이런 기술들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온 거냐는 질문이 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와 대결했던 상대 선수는 턱뼈가 부셔졌으니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많은 시간 재활에 힘써야 할 겁니다. 어쩌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랐었죠. 저는 모든 인터뷰를 뿌리치고 라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곧장 상대 선수가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결에서 나온 부상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승리했다는 포효보다 상대에 대한 사죄가 급선무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선수는 저와 같은 또래의 어린 나이였는데 아이가 있는 여성이었죠. 아이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링에 올랐던 친구였는데 저와의 경기에서 턱이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했으니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상대 선수였던 동갑내기 또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상대 선수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메모지에 글로 적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상대 선수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선수는 당신이 처음입니다. 저는 괜찮고 당신과 멋진 대결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만 곁에 있으셔도 되니 얼른 집에 가셔서 쉬세요. 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상대 선수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괜히 막 눈물이 나왔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저희 부모님과 태권도장 관장님 그리고 사범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었어요. 그리곤 저를 보자 모두 일어나셔서 지그시 바라봐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더군요. 정말 태어나 그렇게 크게 울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관장님은 그런 저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헤일리가 이제 어른이 다 되었네. 경기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 패배하고 다쳤을 상대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그동안 도장에서 너가 배웠던 무예들이 잘 전달된 것 같아 매우 기뻐. 네,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상대 선수를 제압하고 이겼다면 포효하고 승리에 잔뜩 도취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승리의 기쁨보다 관장님 말씀대로 다쳤을 선수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온지 몰랐지만 태권도와 태견을 연마하면서 마음 수련도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옆에 계시던 사범님은 태권도도 그렇지만 태견의 파괴력은 굉장히 무서운 무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마추어 선수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저는 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프로 세계에서도 자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배웠던 태권은 이런 격투기에서 쓰는 무예가 아니란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제 경기 이후 보도된 신문 기사에는 한국의 전통 무술들은 신체 능력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프로 선수 데뷔를 포기하자 많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의 전통 무예 태권은 정말 강력한 무술입니다.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도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무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낯설게 느낄지도 모르시겠지만 태권은 단순한 무술, 그 이상을 넘는 무술이죠. 태권의 정신, 예절, 배려, 인성 이런 키워드는 격투기에서 다루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스승님인 김춘석 관장님과 이성진 사범님과 함께 우리 미국 땅에서 태권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프로 격투 선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미국에 올바르지 않은 정신으로 막 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들에게 태권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 꼭 안아주셨고 저의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움을 갖는 우리 한국인 스승님 분들의 제자이면서 미국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제가 작고 어렸던 시기부터 한국인 분들과의 인연이 닿으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미국에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한국은 저의 두 번째 나라와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태권도와 태권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 스승님 분들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권, 엄청 멋진 무술이죠. 예전에 그 양동근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최배달 실화, 바람의 파이터 영화에서 나왔던 무술이 바로 태권이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요. 태권도처럼 태권도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사연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심에 정말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우튜브 구독자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